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동시에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학 네. 같은 데서도 내부자들 같은 것도 부당거래 같은 것도 있었고 영화로만 통쾌함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시그널의 정현정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고위공직자 혹은 고위 전문직 사람들의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볼 거예요. 2020년 하반기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코로나랑 더불어서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아직까지도 일단 시험은 치렀지만 국시 네.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코로나 초반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뭐 덕분에 캠페인도 하면서 의사들한테 고맙다 이런 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해왔는 순간에 갑자기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의사들한테 되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의사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이지만 그 전에 국민들이 의사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아주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네. 그 믿음이 뭔가 저버려져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네네. 같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동시에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배신감을 또 느꼈던 것 같고 우리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시 문제도 있지만은 대리수술하는 문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사분들은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눈 감고 가짜 보고서를 써준다든지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역시 최근에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검사들의 향응을 대접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판결을 좌지우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대답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정직할 확률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정직할 확률을 뽑아보면 아마도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용어인 것 같은데 후광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헤일로 이펙트라 그래서 경영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라는 후광 효과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 사실 이 거짓말에 관련한 부분들,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실험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거짓말에 관련한 실험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상이고 50문제를 가지고 몇 문제 정확하게 푸는지 실험을 하고요. 실험에 응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답안지에 자기가 답을 쓰고 그 답을 가지고 채점표에 적습니다. 그 답을. 그런 다음에 양심껏 채점을 해서 그거를 제출하고 맞힌 개수만큼 하나당 10센트씩 돈을 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런 실험 집단하고 한 집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채점표에 자기가 답을 적고 옮겨서 채점하는 채점표에다가 정답을 희미하게 표시를 해둡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4개에서 몇 문제를 맞추는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해보니까는 한쪽은 대략 한 32.6개의 정답을 적어냈고 채점표에 정답을 희미하게 표현한 집단은 36.2개, 즉 한 3.6개, 약 한 4개 정도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약 4개 정도 그 치팅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두 집단은 똑같이 풀면은 거의 유사한 정답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세팅된 집단이고요. 평균적으로 32개 네네. 정도를 맞추는 네네.
이 집단들을 양쪽에서 또 카메라로 관찰을 해보니까는 실제로 이 부정행위 하는 게 또 목격이 돼가지고 이 한 4개 정도의 정답의 차이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10센트씩을 더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실험들도 이제 그런 결과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똑똑한 거에 상관없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전염성이 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 나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마치 전염병처럼 쭉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또 실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댄 에리얼리 교수의 이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사실은 2개 집단이 아니고 4개 집단으로 대상을 했어요. 이 3번째 집단은 아예 노골적으로 정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채점표에. 네. 그리고 낼 때는 답안지를 안 내도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답안지하고 채점표하고 동시에 내가지고 마치 이제 검증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답안지를 아예 안 내고 채점표만 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실 정답을 적어서 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네. 4번째 집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답안지 채점표 다 파기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양심껏 마친 개수만큼 10센트씩 꺼내가라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아까 2번째, 3번째, 4번째 집단으로 갈수록 더 부정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하기 더 쉽죠. 네, 그렇죠. 근데 맞춘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집단의 수가 한정돼 있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부정행위를 하기 굉장히 손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할 사람은 하고 그렇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하시는 분들의 집단이 좀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는 좀 퍼져나가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제 똑똑한 사람이든 매력적인 사람이든 결국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저지르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 네, 사람은 더 정직할 거야 혹은 더 착할 거야 라는 네. 기대를 하지 않고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통계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란법을 2016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패와 청탁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정행위 방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왜 이렇게 계속 부정행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이것도 범죄도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은 게리 베커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이분은 사실 행동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미시경제학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존 그 표준경제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 분이세요. 행동경제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왜 인간이 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기존 경제학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행동 경제학은 반드시 이기적이지는 않다. 이 두 가지 반대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범죄를 저지를 때도 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치러야 되는 비용 그게 감옥생활이도 될 수가 있고 벌칙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을 계산을 해서 이득이 남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보는 인간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뭐 장애인 주차구역에 되는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주 쉬운 산수 하나만 들면은 그렇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벌칙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만 원 곱하기 발생할 확률을 곱합니다. 그럼 10만 원인데 내가 여기다 걸렸을 때, 여기다 댔을 때 걸릴 확률이 대략 10%다. 그럼 비용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주변에 댈 자리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딴 데 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드리는데 들어갔던 시간이나 나의 노력이나 약속 시간에 늦는 거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니까는 비용이 대략 한 3만 원이다. 그러면은 3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2만 원 이득이 남잖아요. 그걸 계산하고 이제 거기다 댄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뭐 200억, 300억 또는 1,000억 뭐 수조 원의 사기를 친 사람인데 잡혀가서 형량 보면은 너무 작죠. 어쩔 때는 집행유예를 풀려나기도 하고 어쩔 땐 노역한다 그랬는데 황제 노역이라 그래서 이 사람 일당은 뭐 하루에 1억씩 쳐줘가지고 금방 까고 다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내가 잡혀봤자 최고 형량이 이 정도야. 변호사 쓰면은 이 정도 낮춰지겠지. 라고 변호사하고 대부분 설계를 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큰 범죄일수록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저지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게리 베커 교수의 이론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자인 아까 말씀드린 댄 에리얼리가 뭐 몇 가지 얘기들을 하죠. 우선 첫 번째, 절대 경제적인 그런 이득만 가지고 행동하는 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경제적인 이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양심에 얼마나 꺼리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렇게 비용 편익 분석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분의 책에서 얘기한 거는 퍼지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지 요인이요? 예, 퍼지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는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1과 2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퍼지라고 하니까는 역시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도덕적 동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퍼지 요인으로 부르고 설명을 하겠다. 금전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를 때 딱 나누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지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댄 에리얼리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부정행위로서 이득을 얻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사람은. 네. 그래서 이를 인지적 유연성, cognitive flexibility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큰 범죄나 이런 특히 이제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얻을 이익이나 내가 받을 형량이나 벌칙금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하고 저는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그런 것들이 모호한 여러 가지 다수의 범죄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 우리 댄 에리얼리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도덕적으로 어떤지, 금전적으로 어떤지 막 갈등하면서 이 절묘한 균형점에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의 문제가 보통의 고위공직자 혹은 전문직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변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네. 출구가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베테랑 예. 같은 데서도 어떤 재벌을 모티브로 따와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내부자들 같은 것도
대통령 후보랑 재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이었고 뭐 각본을 쓰는 검사 얘기를 다뤘던 부당거래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영화로만 통쾌함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수처 같은 것도 계속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런 부정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이것도 역시 댄 에리얼리 교수 실험 가지고 제가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맞춘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그 돈을 주는 이제 그러한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합니다. 근데 두 실험 집단이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거의 똑같아요. 사전에 그렇게 실험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 인센티브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실험 대상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한 집단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는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감명 나는 책 제목을 적게 해요. 한 집단은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10개명 중에 생각나는 거 순서 없이 몇 개를 적게를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양쪽 다 컨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환경을 똑같이.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을 한 결과 단순하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또는 배웠던 책들을 쓴 집단이 컨닝을 한 거하고 10개명을 아는 대로 좀 쓴 집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컨닝을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10개명을 쓴 그런 집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컨닝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10개명이 어떤 내용? 그 내용 아무 상관없어요. 10개명 중에 네가 아는 거 아무거나 써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네네네. 뭐 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뭐 간음이나 이런 된 내용들도 있고 도둑질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 살인이나 이런 내용들도 언급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규정들이 어쨌건 있잖아요. 도덕적인 내용에 네, 대해서. 네, 네.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유의미하게 10개명을 한 번이라도 쓰고 이 시험에 임했던 컨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컨닝을 안 한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과 관련한 조항들을 어떤 것이라든 한 번이라도 보고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라는, 범죄에 응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그런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들어갈 때 선서하고 또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도 선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청문회도 보면은 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예 증언을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 효과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그런 선서라는 일종의 어떤 내가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위, 이게 뭐 감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선서는 하기도 합니다만,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일부 위증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사그라든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곳곳에 좀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넛지 정책이라고 일컫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활용한 것들이 의사로 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거를 보면은 뭐 인간이 생각보다는 더 쉽게 거짓말을 저지를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할 수 있고 뭐 학벌이나 전문직이나 뭐 소득과 별개로 근데 또 동시에 아주 작은 넛지만으로도 그런 부정행위를 조금씩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넛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